자, 16강입니다. 계몽주의 내적 갈등 두 번째 요소로 열린 괄호 2번으로 묶인 소제목 문화의 악입니다. 문화의 악. 또 하나의 문제는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언제나 어떻게 진보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사회는 유산자 계급들입니다. 중산층이 중심으로 된 지적이고 진보적이고 역사 낙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한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부르주아 사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보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몽주의의 몇몇 철학자, 특히 루소는 아주 흥미있는 역설을 보았다. 루소는 처음 쓴 책, 해서 학문과 예술은 사회의 도덕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도덕성에 학문과 예술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했어봐야 직접 크게 영향을 끼치는 못하겠죠. 근데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봅시다. 이 문제는 과학 아카데미가 현상 논문을 위에 내놓았던 것인데 루소가 상을 받았다. 문제 자체가 프랑스 사회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문화의 영광에 관한 어떤 회의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루소의 대답은 아니었다. 내가 맞췄네요. 루소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요 질문만 보고 그렇게 공헌을 못하지. 학문과 예술이 사회 도덕에 적극적으로 공헌 안 된다 생각했는데 역시 제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루소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술과 학문은 도덕에도 인간의 행복에도 공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복에도 공헌하지 않는다. 행복에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공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술적인 인간은 행복감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봅시다. 이것들이 실제로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도덕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때 부도덕, immoralit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사용한 좁은 의미의 부도덕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파렴치 않은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윤리적인 발전과 민감성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부도덕,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반대의 것, 곧 반윤리적인 발전과 민감성이라는 뜻의 부도덕을 말하는 것이다.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도덕에 대해서 민감성이 없어지고 부도덕하게 나가게 된다는 뜻일까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술의 어떤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반적인 윤리, 도덕, 그걸 초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 거죠.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미투 운동에서 나타났듯이 그러한 경향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루소가 실제 그런 쪽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루소는 사회의 새로운 상태에서 소수의 쾌락에 증가하는 다수의 비참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요? 이게 서로 연관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부르주아 사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원시 시대로부터 내려온 문명의 발전 전체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 혹은 첩 뭐 등등으로 다 유지한다면 다른 남자는 또 아내 될 사람 얻지 못하잖아요. 뭐 그런 것을 얘기하나요? 과학과 기술적 생산성의 진전은 초기 시대에 비교해보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사이에 훨씬 날카로운 구별을 사회 안에 생기게 했다.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필리핀 부익부, 가진 자, 못 가진 자, 부르주아하고 무산자,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확실하게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루소에게서 초기 시대는 신라권이 되었고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됐고 얼핏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문화는 부정적인 상태가 되었다. 원초적인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문화에 묶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초기 시대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사유재산은 초기에 없었죠. 그래서 루소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18세기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사치와 권태의, 다른 한편으로는 착취와 비참의 상황을 생생하게 그렸다. 때문에 루소는 문명을 통한 도덕의 진보적 발전에 대한 신앙에 의심을 품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그걸 읽은 거죠. 근데 문명이 없다고 해서 도덕이 진보 발전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문화의 진보란 선한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문화의 퇴보란 선한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별개의 것. 직접 연관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한 서유럽이나 북미 이런 사회와 문명과 담을 쌓고 있는 아마존에 있는 원시 이 토착민들 사이에 얘를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냐 아니냐는 이거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진보한 사회는 예수가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야만인, 후에는 고귀한 야만이라고 불리는데, 야만인의 자연 상태에 견주어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은 루소와 함께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시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거는 또 불가역이라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선한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견해를 가진 루소는 이중의 예언자로 직면됐다. 그는 그의 정치적 저서들에서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였고 문명 비판가로서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였고 부르주아 사회의 대변자이다. 부르주아 사회의 또 대변자도 돼요. 그거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중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부르주아 사회의 대변자는 어떤 뜻으로 이렇다는 걸까요? 아무도 루소처럼 프랑스 혁명을 강력하게 전형적으로 예시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렇군요. 그러나 문명의 진보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하여 루소는 계몽주의 다음에 나타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로망주의의 선거주가 되었다. 낭만주의요. 그래서 부르주아의 대변자라고 하는 건가 보군요. 재밌는 것은 루소가 동시에 양쪽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양쪽이요. 혁명주의와 낭만주의예요. 혁명은 그런 점에서 낭만주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낭만주의적인 관점이 없어요. 혁명은 또 불가능한 거죠. 에너지 같은 것들이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데서만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사실 계몽주의 위대한 성취자는 동시에 극복자였다. 영국에서는 휴미, 독일에서는 칸트가, 프랑스에서는 루소가 그런 사람이었다. 계몽주의를 극복하면서 그것을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계몽주의의 위대한 대표자들이며 성취자들인 동시에 어느 면에서는 그것의 극복자들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몽주의의 내적 갈등에 관해서 말해왔던 것이다. 그 갈등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특히 이것은 루소의 경우에 뚜렷하다. 프랑스의 혁명의 아버지가 동시에 로망주의의 선구자였던 것이다. 재밌습니다. 혁명과 낭만주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문제 항목이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문화의 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소제목이 문화의 악이 아니라 문화와 악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3번 개인적인 악. 계몽주의 갈등에서 세 번째 요소는 악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 만일 우리 사회가 사고 파는 데 의존하는 경제적 교환의 사회라면 이런 매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욕망이 없으면 장사 하나야 안 하죠. 그래서 퓨리탄적 원리가 계몽주의와 부르주아 훈련의 한복판에 나타나게 됐다. 퓨리탄적인 원리가 계몽주의에 있었거든요. 도덕주의고 자기 헌신적인, 그래서 세계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리켜서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안티퓨리탄이 여기 나타났다고 하네요. 시대가 바뀌니까 또 그게 극복돼야 될 필요성 때문에 처음에는 계몽주의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들이 오히려 반대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아무도 공업 생산품을 사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일거리가 없어져서 경제 체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상품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선한 일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게 선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욕적 성격을 가진 원래의 칼빈주의나 초기 부르주아적 노동 원리, 이게 퓨리타니즘이거든요. 반대로 쾌락 원리를 부르주아 사회 안에다 하나의 동력으로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게 됐다. 그렇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몇 가지로 해결되지 않으니 처음에 각광받던 것들이 이제는 부정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영국에서는 만데빌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도록 하죠. 만데빌에 의해서 사람이 누구죠? 모르겠네요. 자, 이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주아 사회의 금욕주의적인 시기 다음에, 그 초기에요, 발전했던 행복주의적 윤리학의 철학적 전제에 관하여 몇 가지 말해야 할 것 같다. 가끔 우리는 유물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메테리얼리즘, 유물론. 오늘날 그것은 냉전의 선전을 위해서 쓰고 있다. 공산주의를 보통 말할 때 유물론주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자본주의거든, 유물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는 유물론이라고 잘하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선조를 위해 이 말을 쓰는 사람은 그 의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선전에 대한 정열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뭣도 모르고 그걸 말을 거기다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은 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몹시 가련한 일이다. 무식한 거죠. 그러나 학문을 하는 이 강의실에서 우리는 유물론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유물론이 있다. 보기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은 18세기 프랑스 유물론과는 전혀 다르다. 프랑스 유물론은 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유물론인데, 저는 이런 점에서는 저도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이 물질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르크스가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사상의 하나다. 그렇죠. 이 마르크스는 이렇게 철학적인 유물론 이거 원하지 않은 거죠. 빈부격차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연구할 값어치가 아주 큰 18세기 철학자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는 신학적 윤리학이 그의 사상과 같은 사상을 철저히 배격해 왔기 때문이다. 그 신학이 배격한 사상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바로 헬베티우스인데 라틴어로는 단순히 스위스라는 의미입니다. 헬베티우스는 프랑스 사람이며 유물론의 대표자였다. 인간 행동의 유일한 원리는 자기애, 셀프 러브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애의 본질에 관한 분석에 대해서는 별로 열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무엇인가 대상을 욕구할 때 아무도 그 대상 자체 때문에 대상을 욕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이 아니라 자기애에 의해서 요구한다는 거죠. 결국은 헬베티우스의 심리학은 모든 사람이 자기 쾌락에만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양심이란 관념은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군요. 양심이란 형벌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면책이 끝나는 곳에 양심의 가책이 시작된다는 명제를 세웠다. 면책이 끝나는 곳에 양심의 가책이 시작된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벌을 받게 될 경우에 한해서 자신이 했던 일을 후회한다. 옳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형벌을 면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신호를 위반했는데 뭐 그런 것은 이제 그게 위반 딱지를 받아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뭐 양심에 아무런 가책 이런저런 게 없죠. 심리학적으로 보아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진실이다. 그러나 언제나 진실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리로서 진실한 것은 아니다. 원리가 아니라 단순히 심리라는 건데요. 헬베티우스에 따르면 위대한 사람은 무서운 정열을 가진 그리고 그 정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 기회, 재능에서 동등하다고 할지라도 정열의 차이는 남게 되리라. 이 정열의 힘이 세계 안에 온갖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것이 면책이 끝나는 곳에 양심의 가책이 시작된다는 명제에 대한 설명이 되진 않는 건데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나올까요?
봅시다. 이 힘이라고 하는 요소가 계몽주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열정이요. 힘, 열정의 힘. 계몽주의 밑바닥에 깔리는 가장 중요한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대체로 억제되고 있었고 밑바닥에 눌려 있었다. 마키아벨리 15세기 사람, 15세기, 16세기 사람, 마틴 루터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조금 먼저 죽은 사람. 마키아벨리하고 루터는 비교가 좀 안 되네요. 같은 시대이긴 했습니다. 마키아벨리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정치 철학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서도 그의 앞선 두 세기에서 마찬가지로 금기가 되었다. 그것은 그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원리를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 그의 이론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 완전히 그 정치, 그 사람이 한 말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군주론 썼나요? 포악, 군주 전제적인 군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그 입장을 표명한 사람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 이익이 되면 그만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위안에 의지해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힘, 심지어 독약이나 살인까지도 허용되었다. 내가 본 내 기억에 남아있는 한 가닥 실마리 틀린 건 아니네요. 정치가라면 모두 마키아벨리 주의였지만 그의 사상은 공공연하게 표명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 합법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속으로는 자기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거죠. 만일은 그들이 마키아벨리 사상을 공공연하게 표명했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을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치인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의 사상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그의 사상을 실천에 옮겼을 때만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역설적인 거죠. 그리하여 권력투쟁은 18세기에 첨단 밑바닥의 요소가 되었다. 이게 힘, 열정, 정열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에 하나의 철학자가 튀어나와 마키아벨리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러나 그는 외교적, 정치적 형태에서가 아니라 보다 보편적, 형이상학적 형태에서 그렇게 했다. 그가 바로 힘의 의지라는 사상을 가졌던 프리드리히 니체였다. 그렇군요. 마키아벨리는 정치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어떤 열정들을 표현했다면 니체는 같은 방향이긴 하되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데에서 그런 일을 한 거네요. 그 사상이 힘의 의지입니다. 힘의 의지. 다른 말로는 생철학, 보통 얘기합니다. 생철학. 그 삶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니체를 허무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역설적인 거고, 오히려 열정적인 거죠. 삶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무로 떨어진다고 하는 걸 보고 있을 뿐이지, 생의 의지는 삶, 생에 대한 의지는 니체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마키아벨리 사상하고 연결이 되네요. 이것도 제가 잘 몰랐던 건데,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마틴 루터 시대 사람이고, 니체는 훨씬 후대 사람인데, 마키아벨리를 그대로 그 사상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후대에 이거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는 계몽주의 뚜껑을 벗겨서 이 힘의 요소를 내보였다. 그는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을 낳은 주된 선구자의 한 사람이었다. 복잡해집니다. 마키아벨리에서 계몽주의는 그 뒤인데, 계몽주의를 거쳐 그 계몽주의에다가 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적인 힘을 니체가 부여했고, 결국 그것이 실존주의 철학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거네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까지 어떻게 닿는 것일까요? 힘의 의지, 생철학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존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삶이 놓여있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거든요. 죽음,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불안하게 하죠. 허무에 떨어지게 해요. 그러나 그거를 위해 허무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거를 뚫어봄으로써 더 삶을 의미 있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바탕에서는 종교가 부정되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그렇습니다. 니체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종교가 부정된 거지 종교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어요. 성직자의 힘은 대중들의 어리석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죠. 니체 역시 교회를 부인해야 됐다. 왜냐하면 교회는 열정을, 정열을 죄라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정열을 잘못한 거죠. 교회가 그거는 잘못 본 겁니다. 니체에게는 위대한 정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일이 수행된다. 결국 가장 많은 일을 수행하게 될 실제적인 위대한 미덕은 정열의 미덕이다. 정열.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열과 쾌락에 역행한다. 그 역행한다라기보다도 더 근원적인 정열과 쾌락을 향하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종교는 억압을 요구한다. 이거는 그 시대에 뭡니까? 그 시대의 종교적 흐름이었지. 원래 종교가 그런 건 아니죠. 금욕도 물론 부분도 있긴 있으나 더 큰 정열, 삶에 대한 쾌락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억압적인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래서 종교는 타락한다. 이로써 종교가 뭐예요? 타락한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틸리가 어떤 뜻을 쓴 겁니까? 종교는 억압을 요구한다. 억압, 쾌락과 정열 이런 것들을 억제한다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종교는 타락한다? 뭐, 이건 잘 연결이 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빼도 됩니다. 아마, 겉으로는 억압을 하지만 속으로는 억압될 수 없기에 다른 방식으로 그게 표현되니 결국 종교는 타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보여요. 네,